택배 밀려 있는 거 안 보여요? 빨리 좀 합시다.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상하차장 가득 울렸어요. 밤샘 작업을 마치고 또 다른 조로 투입된 박서우는 퀭한 눈으로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죠.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만 한 탓에 서우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계열사 안전관리 불시 점검 중이던 여회장 박주연이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서우가 박주연의 팔을 잡으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형광등 아래 서우의 손등 위에 커다란 흉터가 또렷하게 드러났죠. 흉터를 보고 숨이 멎은 듯 굳어있던 주연이 서우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서우의 엽선과 눈매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과 겹쳐 있었죠. 설마 17년 전 병원에서 사라졌던 내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길 위를 한 세단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박주연은 옆자리 카시트에서 잠든 서우를 살폈죠. 앞좌석의 남편은 젖은 도로를 응시하며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곧 집이야.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트럭의 라이트가 강하게 번쩍였어요. 트럭은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붙여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급히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트럭은 그들이 탄 차를 향해 직선처럼 파고들었어요. 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다가왔죠. 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을 덮었어요. 세단은 도로 위에서 몇 번이나 회전했죠. 주연은 충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서우를 끌어안았어요. 서우는 겁에 질린 울음을 터뜨렸죠. 차가 멈춘 순간 주연의 시야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볼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우를 살폈어요. 아이의 손등에는 유리 파편이 박혀 피가 나고 있었어요. 서우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어요. 곧 구급대가 도착해 뒷문을 열었어요. 대원은 주연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놀랐죠. 머리 출혈이 심합니다. 먼저 처치부터. 아니요. 제발 아이부터 봐주세요. 주연은 서우를 안은 채 마지막 힘으로 호소했어요. 결국 세 사람은 모두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주연은 간호사에게 부축을 받으며 서우 곁에 앉았어요. 이마는 7바늘이나 꿰매고 팔엔 깁스를 했죠. 서우의 손등에서 흘러내린 피는 굳어가며 상처를 드러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불안정했어요. 주연은 약 기운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서우를 품고 밤을 버텼어요. 트럭이 돌진해 오던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주연이 눈을 떴을 때 병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침대 끝에 놓인 작은 이불만 흐트러져 있었죠. 서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주연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돌아다녔어요. 이마의 붕대가 젖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죠. 간호사도 경비도 누구도 아이가 나가는 걸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병원의 CCTV에는 사고 전후 몇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주연은 이미 본능적으로 잘못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며칠 뒤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주연은 같은 날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으며 완전히 무너졌죠.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죠. 박도준. 주연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굉음이 상하차장을 가득 채웠어요. 20살 청년 박서훈은 무거운 박스를 끌어안고 흐트러진 숨을 고르고 있었죠. 밤샘 근무를 마치고 또 다른 조로 투입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장 소장이 소리쳤어요. 연말 시즌이라 밀린 거 안 보여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서훈은 박스를 옮기며 핸드폰 진동을 느꼈어요. 액정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그는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약값이 또 나왔어. 병원비도 밀렸고 오늘 번 것 좀 가져와라. 알았어요, 아버지. 오늘 안에 챙겨갈게요. 서우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만식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버지였어요. 술과 도박으로 빚을 쌓아왔고 그 모든 짐은 결국 서우의 몫이 되고 있었죠. 서우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속이 비어 울렁거렸고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졌죠. 쿵 하는 소리가 상하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작업자들이 흘끗 쳐다봤지만 손을 멈출 여유는 없었어요. 그때 사무동에서 불시 점검 중이던 여회장 박주연이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죠.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박주연은 놀란 숨을 삼키며 서우에게 다가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청년의 몸이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서우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주연의 그림자가 번져 보였죠. 그는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주연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지탱했어요. 기다려요. 움직이지 말아요. 서우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으며 주연의 팔을 더듬어 잡았어요. 그 순간 손등 위에 커다란 흉터가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주연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17년 전 병원에서 사라졌던 아이의 손등에도 이 흉터가 있었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상처가 눈앞에 다시 나타났죠. 주연은 숨을 삼키며 서우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엽성과 눈매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하는 생각이 주연의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확신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감정이 가슴에서 불안하게 뒤엉켰어요. 서우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입술은 떨렸어요. 주연은 주변을 향해 급히 소리쳤어요. 119 불러요. 지금 당장. 작업자들이 허둥지둥 뛰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앰뷸런스 사이렌이 거세게 파고들었죠. 붉은 불빛이 서우의 흉터를 다시 비췄어요. 주연은 정말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죠. 앰뷸런스가 병원 정문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어요. 뒷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서우의 들것을 재빠르게 내렸어요. 환자 이송합니다. 20대 남성, 탈수 및 저혈당 의심.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응급실 입구에 울려 퍼졌어요. 주연은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따라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탈수가 심해요. 수액 먼저 잡을게요. 서우는 의식이 흐릿했고 창백한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눈꺼풀은 반쯤 떠 있었지만 초점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들것이 복도를 지나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주연은 복도 앞 노란 선에서 멈춰 섰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주연은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5분인지 10분인지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죠. 잠시 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탈수랑 저혈당이 심해서 쓰러진 것 같아요. 지금 수액 맞고 있고 곧 의식도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조여왔죠. 주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환자 몸에 특징이나 흉터 같은 게 있었나요? 간호사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왼손 손등에 흉터가 하나 있던데요. 어릴 때 생긴 것처럼 보이는 흉터요. 어릴 때? 17년 전. 작은 손등에 피가 배어 나오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사고가 났던 그날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며 몸이 떨렸죠. 다리에 힘이 풀리며 한 발 비틀거렸어요. 저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놀라 주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앉으실래요? 저 괜찮아요. 잠깐만요. 주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중심을 잡았죠. 주연은 다시 응급실 문을 바라봤어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설마 진짜 그 아이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또렷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긴 코트 자락이 모퉁이를 돌며 흔들렸죠. 주연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응시했죠. 누구?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복도만 남아 있었죠. 불길한 기척만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렀죠. 주연은 심장이 다시 한번 세게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덜컥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주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보호자분? 의사가 걸어 나왔어요. 주연은 수행비서 윤서현과 함께 급히 일어섰죠. 환자는 안정됐습니다. 탈수와 저혈당이 겹친 상태였어요. 수액 맞으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주연은 작은 숨을 토하며 가다듬었어요. 의식은 언제쯤 돌아오나요? 빠르면 몇 시간 안으로 깰 거예요. 그때 의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혈액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은 O형이에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17년 전 실종된 아이도 O형이었죠. 주연의 마음속에서는 파문이 일어났어요. 흉터의 기억과 혈액형까지 겹쳐 손끝이 떨렸죠. 주연과 윤서연이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오자 뒤쪽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병원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표정은 지나치게 무표정했고 그 눈은 두 사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죠. 박주연 회장님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눌린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병원 직원이세요? 남자는 어설프게 가려진 명찰을 내밀었어요. 환자분 기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끝에 걸려 있었죠. 주연은 명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병원 로고도 이름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가린 흔적이었죠. 가족분이 오셨다고 해서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연은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내가 가족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윤서연은 경계하듯 남자를 밀어냈어요. 본인 신원부터 밝히시죠. 남자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주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탐색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죠. 회장님, 지금 이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곤란해지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다른 복도로 사라졌어요. 발자국 소리만 차갑게 멀어져 갔죠. 주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가슴 안에서 크게 요동쳤죠. 서연 씨, 주연은 힘없이 비서를 불렀어요. 지금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윤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지금 바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응급실 문을 바라봤어요. 문 아래 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조차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 이미 또 한 번 그 아이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비서 윤서연은 시간을 확인하더니 주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회장님, 지금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셨습니다. 본사에 보고가 밀려 있고 회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제 복귀하셔야 합니다. 주연은 한동안 응급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서우가 누워있는 그 방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돌아가죠. 병실에는 경호원을 붙이겠습니다. 윤서연이 빠르게 무전을 꺼냈어요. 경호 3팀 7층 병실 즉시 배치. 본사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줄지어 서서 회장에게 보고를 건넸죠.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재무팀에서 급히 검토 요청이 있습니다. 보고가 쏟아졌지만 주연의 시선은 윤서연이 보여주는 태블릿에 멈췄어요. 박도준 사장 지금 어디 있어요? 주연이 남동생의 위치를 물었죠. 윤서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사장님, 오후 일정은 전부 취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병원 근처의 창고 건물입니다. 지도 위점이 불길하게 깜빡였어요. 주연은 차갑게 속삭였어요. 박도준, 역시 움직이고 있었네. 그녀는 회의실로 걸어가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절대 외부에 새지 않게 막아요. 그리고 박 사장의 이동 경로 전부 기록해. 네, 회장님. 이미 추적 시작했습니다. 주연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 시각 병원 침대 위에서 서우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 여기 어디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어요. 수액 라인이 팔에 연결돼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서우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집에 가봐야 돼요. 서우는 수액을 끝까지 맞은 뒤 간신히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그는 병원을 나서며 이만식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현관문을 열자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빈 병과 약봉지가 널브러져 있었죠. 이만식이 흐릿한 눈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목소리는 벌써 술에 절어 있었죠. 아빠 나 병원 갔다 왔어. 쓰러져서. 이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은? 오늘 벌어온 돈 어디 있냐고. 오늘 못 벌었어. 쓰러져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만식의 손에서 술병이 날아왔어요. 술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서우의 귀를 아프게 때렸죠. 돈도 못 벌고 병원을 갔다고? 네가 사람 새끼냐? 이만식은 헛발질을 하며 다가왔어요. 서우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온몸이 떨렸죠.
아빠, 제발 오늘은. 그러나 이만식은 또다시 분노를 내뿜었어요. 약값이랑 빚은 누가 갚아? 누가? 서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내가 갚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만식은 술에 젖은 눈으로 서우를 아래 위로 훑고 침을 뱉었어요. 못난 놈, 네가 살아서 뭐하냐? 그 말은 서우의 가슴을 깊게 찢어 놓았어요. 그리고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서우는 천천히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오래된 흉터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죠. 도대체 나는 누구지? 비서 윤서연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청년 상태는요? 조금 전 퇴원했다고 합니다. 주연의 머릿속에 손등의 별 모양 흉터가 번쩍 스쳤어요. 간호사가 말했던 그 흉터, 어릴 때 생긴 것 같다던 그 자국, 그 흔적이 계속 마음 한켠을 잡아 끌었죠. 주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비서, 네, 회장님. 그 청년 신상 정보부터 조사해줘요. 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뒤, 윤서연이 태블릿을 들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주연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말해봐요. 이름은 이서우라고 합니다. 이서우. 주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가족관계는요? 부모 항목은 비어있고 보호자는 이만식이라는 남자입니다.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서우 씨가 3살 때부터 이만식이 보호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연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살? 그 나이, 그 시기, 그 공백,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입양을 했다는 건가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 사람도 조사해줘요. 이만식이라는 남자. 과거 주소, 직업, 병원 출입 기록, 전부. 알겠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주연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잠시 후 윤서연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만식 조사 결과입니다. 이만식은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도박빚이 많고 최근에는 간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이서우 씨가 부담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종 아르바이트와 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었고 20살 아이에게 그런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건가요? 주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리고 윤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주연의 반응을 살폈죠.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말해요. 이만식은 17년 전 세원의료원 근처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습니다. 주연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어요. 17년 전. 네. 그 시기에 정영미라는 간호사와 같은 주소지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어요. 정영미. 주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네. 회장님 아드님이 사라졌던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주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름, 흉터, 3살, 간호사, 사라진 아이. 모든 조각이 정확히 한 점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차 대기시켜줘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회장님, 혹시 경호팀도 함께. 아니, 조용히 가야 해. 주연은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윤서연은 재빠르게 밖으로 나가 차량을 준비했어요. 주연은 잠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서우야, 정말 네가 맞는 거니? 한편 낡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 안쪽. 서운의 거실에서는 이만식이 술병을 찾으며 무언가 욕설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 술 한 병 없냐고. 탁자를 뒤지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아빠, 제발 그만해요. 뭐라고? 이만식이 비틀거리며 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네가 누구 덕에 먹고 산다고 생각해?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7년 동안 반복된 두려움이 몸을 먼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병원비 내라고 했지? 언제 줄 건데? 다음 주에 월급 들어와요. 다음 주? 그럼 나보고 죽으라고.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창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차량이었죠. 이만식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야?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서우는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봤어요. 밖에서는 박주연이 낡은 집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17년 만에 이곳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띵동. 안에서 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이만식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뭐야, 누구? 주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만식 씨 맞으시죠? 그래, 왜? 저는 박주연입니다. 17년 전 세원의료원에서 사라진 아이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야겠어요. 이만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서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을 죽인 채 나랑 말할 거 없어. 나 바빠. 하하 바쁘다니까. 주연이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만식의 손에서 술병이 덜컥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굴러가는 병이 얇게 딸랑거렸죠. 17뭐? 정영미라는 사람 아시죠? 하하, 그 여자가 문제였지 내가 아니야. 그는 벽에 기대 비틀거리며 헛웃음을 흘렸어요. 다 그 여자 잘못이야. 내가 뭘. 주연의 시선이 서서히 좁혀졌어요. 그 여자가 뭘 했습니까? 그 여자가 누굴 만나고 왔다고 했어. 말은 흐트러지고 목소리는 낮게 엉켰지만 단어는 명확했어요. 주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죠. 누굽니까? 뭐 어디 그룹 회장 될 사람이라고 하던데 난 못 봐서 모르지. 주연은 누군가 떠올라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만식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그 사람 만나고 벌벌 떨었어. 울기도 하고 난 몰라. 난 그냥 애만 받았어. 그럼 그 아이는 당신에게 돈을 주고 맡긴 겁니까? 이만식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마자 돈 쥐어줬어. 맡아달라고. 나 또 돈 필요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당신 집에 들어온 건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만식은 술에 취해 바닥을 보며 속삭였어요. 며칠만 보라 했는데 그냥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애처럼 된 거지 하. 좁은 방 안에서는 서우가 벽에 기댄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 여자애 맡기고 갔다. 돈을 줬다. 며칠만 보라 했다. 그 파편 같은 말들이 서우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죠. 취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지? 서우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오래된 상처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이유 같았죠. 나 누구지?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서 흔들렸어요. 주연에게 17년 전 퍼즐 조각들이 한 점으로 모여들었어요. 충분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향했죠. 문 밖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찬 기운 속에서 주연은 단호하게 속삭였어요. 도준, 네가 움직였던 거였구나. 폭우가 쏟아지던 밤, 공장 외곽의 좁은 길목에서 시동을 켠 트럭 한 대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차체는 낡았고 번호판은 진흙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죠. 운전석의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가 다시 꺼냈어요.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고 와이퍼가 끼익거리며 움직였죠.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몇 번이고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오늘 이거 진짜 하는 겁니까? 기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금방 비에 흩어졌죠. 전화기 너머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차량 번호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 핸들만 돌리지 않으면 돼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공간을 채웠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도준이었어요. 도준은 지금 트럭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 검은 세단 안에 앉아 트럭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나 오늘로 끝이구나.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1시간 전 트럭 기사에게 두툼한 봉투가 손에 쥐어졌었어요. 도준은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 일만 하면 앞으로 걱정할 일 없을 겁니다. 기사는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삼켰어요. 근데 아이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그 한마디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모두 사라져야 제가 살아남거든요. 그 말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후계 욕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박주연은 집안의 기대와 칭찬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역시 주연이는 똑똑해. 후계자는 주연 상무가 맡아야지. 이사회와 회사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도주는 늘 그림자처럼 뒤따라가는 존재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누나를 넘어설 수 없었죠. 분노는 그의 안에서 오래 익어갔어요. 주연이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하며 탄탄한 가정을 꾸렸을 때 도주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이까지 태어나자 후계 구도는 완전히 굳어졌죠. 이제 회장 자리는 주연 상무 집안으로 넘어가겠군. 이사회에서 들려오는 그 말은 도준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는 병환으로 오래 버틸 수 없었고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도준은 시간이 없다고 느꼈죠.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누나가 사라져야 내가 산다. 빛 한 점 없는 도로 위에서 주연의 가족이 탄 차가 커브를 돌아 나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앞을 비췄죠.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어요. 여보, 조심해. 주연의 비명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한 충격에 차체가 뒤틀리며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흩어졌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죠. 주연의 시야가 천천히 흔들려 갔어요.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가라앉듯 멀어져 갔죠. 서우야, 서우야. 손을 뻗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중환자실로 들어간 뒤 다시는 나오지 못했어요. 끝내 숨을 거두었죠. 그리고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과 수색대가 며칠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렇게 박도준의 음모 속에 그 당시 박주연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었던 거예요. 현재 회사 회의실. 주연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도준은 여유로운 미소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누나, 이 많은 서류들은 또 뭐야? 주연은 말없이 파일을 펼쳐 한 장씩 넘겨 보였어요. 병원 기록, 트럭 기사의 진술서, 그리고 정영미의 주소지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복원 자료, 서류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도준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일어났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서류를 훑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주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했어. 도준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회장 자리를 노렸지? 내 결혼도, 내 아이도, 네 눈에는 다 미래를 막는 장벽이었겠지.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누나가 있으면 난 절대로 후계자가 못 돼. 그래서 그날 결정했지. 누나를 없애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라고. 주연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너의 그 헛된 욕심과 질투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남편은 죽었어. 서울을 빼돌린 것도. 도준은 긴 한숨을 내뱉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무너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누나는 안 무너지더라고. 아주 독해. 주연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천천히 일어났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률팀과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도준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주연을 바라봤어요. 이건 뭐야, 누나 왜 이래, 우리 가족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죠. 주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가족을 먼저 버린 건 너야, 박도준. 경호원들이 도준의 팔을 잡았어요. 나, 놓으라고. 도준이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끌려가며 계속 주연을 바라봤죠.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주연은 텅 비어버린 회의실에 홀로 서 있었어요. 17년 동안 따라다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주연은 아직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날 사라졌던 아이.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난 그 아이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서우야, 이제 엄마가 찾아갈게. 퇴근 후 빈 작업장에서 서우는 조끼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맡겨진 아이였어. 라는 이만식의 술 취한 목소리가 계속 귀에 울리고 있었죠. 돈 받고 데려왔다고 말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통째로 붕 떠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때 창고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박주연이 안으로 들어왔죠. 서우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등을 돌린 채 손을 숨겼어요. 그녀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주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향해 걸었어요. 서우, 목소리가 아주 떨리고 있었죠. 서우는 등을 보인 채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지 마세요. 주연은 멈춰섰어요. 그의 등이 고통으로 굳어 있는 게 한눈에 보였죠. 들었어요. 집에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 그녀는 다가가려다 조심스레 멈춰섰죠. 그래요, 알고 있었네요. 서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끝까지 참으려고 했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주연에게도 너무 아픈 질문이었어요.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서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왜 이제 와서 찾은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손등에 있는 그 상처, 3살 때 사고가 나서 생긴 상처예요. 처음에 그 특이한 모양의 흉터를 보고
혹시 그 아이일까? 생각했어요. 서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죠. 저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뭐가 되는 건데요? 주연은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꿈치 근처에서 멈춰 섰어요. 차마 바로 닿지 못했죠. 서우야.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엄마야. 그 말이 서우의 모든 벽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는 입술을 꽉 눌렀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연은 조심스레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서우는 가슴이 너무 아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주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17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이제서야 채울 수 있었어요. 법정 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도준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꼭 움켜쥔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피고인 박도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도준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어요. 그는 경찰관에게 이끌려 복도를 지나갔죠. 그 모습을 보던 박주연은 17년 동안 따라붙던 어둠이 비로소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경찰서 복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렸어요. 이만식은 비틀거리며 두 경찰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나오고 있었죠. 술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혀가 꼬여서 단어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서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정이라고 부를 만한 건 이미 모두 소모된 듯한 눈빛으로 경찰이 서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흐르고 박주연의 저택은 따뜻한 오후 햇살로 물들어 있었어요. 넓은 통창으로 스며드는 햇빛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반사되었고 층고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금빛을 흘리고 있었죠.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과 고급 가구들은 주연이 쌓아온 삶과 영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도 오랜 세월 비워져 있던 게 있었죠. 그 공간이 오늘에서야 채워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대학 준비 자료와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우는 펜을 굴리며 천천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이제야 자기 시간을 되찾은 사람처럼 표정에 잔잔한 안정이 스며 있었어요. 주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어요.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예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엄마.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다 도와줄게.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넌 이제부터 네 삶을 살면 돼.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우는 책을 덮고 천천히 주연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주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몸을 기울이며 말했죠. 서우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서우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주연은 그대로 눈물이 맺혔지만 울음 대신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서우. 과거는 끝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